중국 진출 도전하는 셀트리온. 현지 바이오약품 경쟁 넘어야. 셀트리온이 중국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과 중국과 관련된 키워드는 크게 4가지에서 5가지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12만 리터의 생산 능력과 공장.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현지 2030년까지 직판 능력. 세 번째, 6천억 원의 2025년도까지 투자. 그리고 크게 2030년까지 16개의 바이오 의약품을 라인업을 확대한다는 거죠. 중국 내 전용으로 해서 이 16개에서 셀트리온의 또다시 한번 미래를 한번 그려볼 수 있다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오명근 그리고 윤정원, 이 두 분의 사장님이 바로 이 셀트리온의 핵심 제조와 품질을 담당하시는 분이신데, 제가 어저께 윤정원 사장님을 제조 부분의 달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두 분이 중국으로 파견을 나간다. 자, 이게 뜻하는 바가 같이 한번 살펴보자고요. 윤정원 사장, 셀트리온 중국 법인으로 옮겨 중국 바이오 시장 매년 20에서 25% 성장 전망, 2025년도까지 시설 투자, 2030년도까지 직판망 구축, 중국 바이오 시장 경쟁 치열, 가격 경쟁력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셀트리온 서 회장님께서 항상 얘기했던 가격 경쟁력. 핵심 내용을 보면 12만 리터, 최대 규모는 12만 리터 생산 공장, 2025년도까지 6천억 원 투자, 2030년도까지 바이오약품 16개를 만들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이 생산 캐파를 보게 됐을 때 지금 중국에서 이제 CMO, 그 전체 CMO를 포함해서 전체 바이오약품 생산 용량이 160만 리터, 2016년 기준이에요. 그리고 자, 만약에 160만 리터라고 한다면 중국 자체 전체에서 16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셀트리온이 지금 얼마나 다시 한번 정말 훌륭한 기업인지 알아볼 수 있는 숫자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셀트리온이 1공장 10만, 2공장 9만, 싱가포르 CMO 8만, 그리고 3공장 6만 예정 중이죠. 중국 12만, 송도에 추가적으로 20만,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좀 추가적으로 될 수 있겠죠. 요거는 서 회장님께서 장기적으로 100만을 얘기하셨지만 어쨌든 60만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될 겁니다. 셀트리온 하나만 가지고도 장기적으로 60만을 포석을 깔고 있다. 그런데 중국 전체의 현재 의약품 생산 용량이 160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숫자를 보실 때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는 캐파가 지금 눈에 보이시죠? 대단하다는 거고요. 셀트리온은 생산력만 가지고 있겠습니까? 연구 능력까지, 그리고 직판 능력까지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연구 개발 생산 직판 능력까지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중국 말고도 전 세계 바이오약품 생산 능력 용량이 1,800만 리터예요. 자, 그 중에 60만을 셀트리온이 장기적으로 담당을 하고 여기서 더 커질 수가 있겠죠. 셀트리온이 현지에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법인과 생산시설, 직판망 구축에 대규모 비용을 썼더라도 5년 내 성과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셀트리온이 직접 생산망과 유통망을 구축하는 것이 성공을 좌우할 수 있다. 직접 생산, 요거는 셀트리온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유통망 또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예전 자료예요. 이게 지금 20년 정도 지금 지키신 그 예전 자료인데, 그러니까 2019년도 기사이기 때문에 예전에 100만 리터까지 청사진을 수행했다고 서전희 회장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사장님이시잖아요. 17년째 공장이 아니라 이제 20년째 공장을 지킨 윤정원 사장님이시겠죠. 이분의 어떤 분이신지 잠깐 보고 갈게요. 윤정원 사장은 녹시자 및 목합생명과학연구원에서 재직한 1990년부터 2001년까지 10년 넘게 세포배양 기술을 익혀왔다. 동물세포 배양, 식물세포 배양 및 발효에 관한 기초 분야를 비롯해 파일럿 플랜트 공정 개발 등까지 생산에 필요한 기반 기술 연구를 진행했다. 셀트리온에 합류한 건 2002년 6월부터다. 그때 이후로 현재까지 약 17년째, 지금 19년, 20년 가까이 되신 거죠. 책임지며 끈덕지게 제조 파트에서 자리를 지켜왔다. 이 셀트리온에서 대략 한 19년, 한 19년, 그리고 녹십자국 여기서 한 10년, 그러면 30년 가까이 제조 파트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바이오 약품 생산에 있어서 산 증인이라고 보면 되겠죠.
셀트리온에서 최고의 제조 부문장이시기 때문에 이분이 중국으로 간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할지 기대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서울대학교 바이오케미칼 엔지니어링 석사를 졸업하셨다고 해요. 오명근 사장은 품질을 관리하시는 부분이에요. 그 분야에서도 탑 클래스에 계신 분이시겠죠, 당연히. 이 셀트리온에게 있어서 중국 시장 진출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중국의 관시. 아마 주주분들께서 약간 좀 싫어하시고 좀 두려워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 중국의 공장을 진출하고 나서 공장을 버리고 도망 나왔던 경우도 많았고 진짜 막 어려운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셀트리온은 예전에 서회장님께서도 중국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중국 건강보험에 셀트리온의 의약품을 등재시켜 주겠다. 그리고 필요하다고 하면 명예공산당원까지 줄게 라고 했던 말까지 나왔다고 하죠. 셀트리온이 처음에 CMO 공장, 아시아 최초의 CMO 공장, 그리고 세계 최초의 항체 바이오 시밀러, 그리고 지금 코로나 항체 치료제를 전 세계 세 번째로 개발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CMO에서 항체 바이오 시밀러 갈 때도 지금 누구나 반대했지만 다 반대했죠. 그러나 이뤄냈고요. 그리고 코로나 항체 치료제를 개발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뤄냈고요. 중국 진출 분야도 얼마나 많은 분야를 준비했겠습니까? 그 시장에 대해서. 저는 셀트리온이라면 능히 이뤄낼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기대를 갖고 그리고 차분하게 지켜보자고요. 일라엘릴리 코로나 항체 치료제 미국서 단독요법제 공급 중단. 일라엘릴리의 밤나니비밥 단독 투여. 이게 좀 논란이 많죠. 변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 논란이 있어서 앞으로 그냥 칵테일만 밤나니밥과 에테스밥 이 칵테일만 투여를 해라. 이 부분을 보면 셀트리온이 얼마나 다시 한번 경쟁력 있는 기업인지 알 수가 있죠. 왜? 레키노라주 하나만 가지고도 대부분의 변이에 지금 대응을 할 수가 있죠. 이 남아공 변이에 대해서는 이제 레키노라주를 기준점으로 해서 32번 항체로 준비가 되고 있죠. 추가적으로 앞으로 1번부터 38번까지 지금 계속해서 변이에 대한 부분을 플랫폼으로 준비를 해나가면서 끊임없이 캐시카우가 창출되는 부분이죠. 리제네론 코로나19 치료제의 예방 효과도 FDA 승인 요청. 참 미국은 이런 거 보면 제도적으로도 참 빨리빨리 대응하고 유연하고 혁신성이 있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참 본받았으면 좋겠는데, 자 어쨌든 리제네론도 칵테일 치료제죠. 임데비밥 그리고 카시리밥이라고 하는 복합 칵테일 치료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예방 효과가 있다. 즉 항체 치료를 투여했었을 때 코로나가 감염될 수 있는 예방도 한다. 당연히 그럼 레키노라도 그런 부분이 있겠죠. 제일 중요한 확진이 되면 빠른 시간 안에 레키노라주가 투여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참 조성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예방 효과와 경증에서 그리고 중증으로 가는 것을 막아주며 얼마나 그 후유증을 갔을 때 불안할 수 있겠습니까? 삶의 개인적인 건강과 생명에 달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참 어느 정도 조정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WHO 코로나 확진 7주 연속 증가, 기하급수적 증가 경고. 이 WHO에서도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좀 대비가 필요하고 방역과 백신, 치료제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부분이 난리도 아니죠. 그쵸? 남양 불가리스 코로나 억제 효과 77.8%. 진짜일까? 기사 제목이 좀 당황스럽죠? 사실 뭐 장이 우리 몸의 면역의 핵심 기능의 역할을 하긴 하죠. 실제로 유럽에서 뭐 항암 효과가 있다 그래서 면역감염 억제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똥을 실제로 수입하기도 한다는 그런 재밌는 일화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아직 알려진 부분이, 밝혀낸 부분이 아직도 무한히 많다. 이런 수준인데 질병청에서도 부인을 하기도 했고, 중요한 건 이거는 과학적으로 지금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조금 당황스러운 그런 제목의 기사였는데 이거 가지고 또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어요. 그쵸? 참 그래서 재밌는 그런 현상이 나왔던 것 같은데 좀 당황스러웠던 기사를 한번 제가 체킹하는 의미에서 한번 보고 왔습니다. 혈전 감염성과 존슨앤존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무엇이 닮았나? 이 혈전이라는 게 혈관이 막히면서 장기가 파괴되면서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그런 부작용이잖아요, 백신에. 근데 이게 왜 부작용이 나오는가 봤더니 아데노바이러스 벡터를 이용한 백신 생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 백신이라는 거 우리 몸에 투여하면 기본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인위적으로 만든 유전자를 여기에다가 바이러스 벡터,
아데노바이러스라고 하는 감기 바이러스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의 독성을 죽여서 얘를 우리 몸에 투입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혈관에, 어깨에 주사를 놓게 되면 어깨에는 혈관이 굉장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잖아요. 혈관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코로나 스파이크 단백질을, 항원 단백질을 만들어서 항체가 형성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게 어떠한 부작용이 나오는지 봤더니 이게 자체로, 첫 번째로는 백신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 백신에 대한 물질로서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런데 이게 몸에 들어와서 아무도 모르게 이상하게 혈소판을 부스팅해가지고 혈소판이 과잉 분비가 되건 적게 분비가 되던 어쨌든 혈소판이 문제가 생겨서 자극을 시켜서 혈액 속에서 혈관이 딱딱해져 혈전이 생겨가지고 혈관이 막히게 된다. 이게 아마도 우리 몸에서 항체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 과학적으로 알아내지 못했어요. 다만 뭐 기저질환이나 어떤 부작용을 지금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 백신을 맞았었을 때 일부 사람이 부작용이 이렇게 나오면서 항체를 형성하는 과정 중에 문제가 나더라 하는 부분이 지금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죠. 결국 백신과 치료제는 같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진단키트까지 늘 세 가지는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죠. 자, 코로나 확진자, 전 세계 확진자를 한번 보고 갈까요? 미국이 7만 6천, 인도가 34만 6천 명. 이 숫자는 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인도가 인구 대국이잖아요. 13억 인구. 근데 얘네가 34만 6천 명이면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네요. 정말 얘네는 팬데믹을 넘어서서 국가 재앙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신도 수출을 금지를 시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치료제, 오직 급하면 렘데시비르 수입을 지금 그렇게 급하게 하고 있겠습니까? 좀 빨리 좋은 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죠. 브라질이 8만, 프랑스 3만 8천, 러시아 8천. 영국이 요즘 뭐 백신을 많이 맞아서 봉쇄를 완화한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를 이제는 독감처럼, 일부 독감처럼 그냥 받아들이면서 경제 봉쇄를 풀지 알면서 가겠다라고 하는 이슈가 나왔었어요. 조금 이따 같이 한번 볼게요. 영국이 그래도 한 2,400명, 3,000명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터키가 5만 9천 명, 이탈리아가 1만 3천 명 정도 나오고 있죠. 영국 코로나19 종식 수순, 영국 고위 방역 책임자 코로나는 독감으로 대우해야. 영국의 고위 방역 책임자들이 코로나 종식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여 12일 락다운 2단계 해제를 선언하고 대부분의 소매업 영업을 허용한 가운데 오는 5월 17일 3단계 해제에 이어 코로나 종식을 의미하는 모든 규제의 해제 날짜를 6월 21일로 못 박았다고 보도했다. 그렇다면 영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 4월 11일 현재 1730명, 사망 7명, 하루에 보통 3,000명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런데도 이렇게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를 해제하는 이유는 코로나를 대하는 방식을 변경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코로나를 감기와 같은 병으로 분류해 근본적인 종식보다는 그때그때 발생 시 치료를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영국에서 독감으로 매년 7,000명에서 9,000여 명이 사망하고 있다는 것을 예로 들면서 코로나로 인한 사망도 우리가 사회를 폐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온전한 삶을 사는 대가로서 삶의 한 부분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영국의 이 같은 결정은 세계적으로도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미국의 20개 주 이상에서는 마스크 강제 착용을 해제하고 코로나 이전 상태로 돌아갔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 각국에서는 이미 아스트라카 백신의 접종을 중단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으며 영국보다 먼저 코로나를 독감처럼 인식하려는 분위기가 퍼져 있는 국가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영국이 6월 21일 코로나 종식을 선언하면 유럽은 물론 전 세계의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정책은 일대 전환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대 이황재 교수를 비롯한 수십 명의 학자들이 코로나 백신의 무용론을 강조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독감의 일종이라는 것을 수도 없이 강조하면서 성명까지 발표하기도 했다. 그죠? 이황재 교수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했죠. 코로나19는 백신으로 치료되는 성질의 병균이 아니며 백신을 맞아도 완전히 차단되는 것이 아니다. 게다가
mRNA 백신의 효과도 보장할 수 없고 오히려 위험하다고 봐야 한다. 코로나는 독감과 같이 항상 우리와 함께 존재한다는 인식을 하고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치료제 개발에 힘쓰는 편이 낫다는 의견을 꾸준히 피력한 바 있다. 앞으로 팬데믹 상황은 지속되든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며 셀트리온은 그 어떠한 방향으로 가든 셀트리온의 치료제는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천은미 교수님께서 또 YTN에 나오셔서 또 사이다 발언을 하나 하셨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검사를 받겠지만 일부에서는 그냥 참고 있으시면 문제는 제가 증상이 없어도 후유증이 상당히 심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젊은 운동 선수들조차도 심장에 염증이 생기고 폐렴이 생기기 때문에 치료를 받으실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야 되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시스템이 그냥 생활치료시설이나 그런 데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지켜만 보시는 경우 굉장히 많고 나빠지면 병원으로 이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치료시설에서 우리가 아까 제가 말한 항체치료제를 증상이 약간의 호흡기 증상이 있더라도 주사를 맞을 수 있게 정부가 해줘야 되는데 지금도 정부가 말씀하신 걸 보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옮기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해외 같은 경우는 주사 센터를 만들어서 본인이 예약을 하고 주사를 맞고 오세요. 우리나라는 주사 센터를 만들어도 좋은데 그게 아니면 생활치료시설은 바로 주사를 맞을 수가 있거든요. 본인이 비급여라도 신청을 하면 주사를 맞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적응증이 되는 고령자나 기저질환자나 60세 이상이나 폐렴 증상이 있는 경우는 당연히 맞아야 되는데 문제는 병원에 이송이 된 환자들은 이미 일주일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의 기준으로는 절대 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준을 완전히 유럽이나 미국처럼 완화를 해주셔야 되고 그게 오늘이라도 바로 저는 적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려해 보겠다가 아니라 오늘 바로 시행이 돼야지 지금 말씀하신 검사를 했을 때 숨기지 않고 내가 바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를 해주셔야 국민들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자가진단 키트 뭐 잠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자가진단 키트 도입을 놓고 논란이 분분하거든요. 사실 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 신속 도입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더 커진 면이 있는데 말이죠. 가장 근본적인 지적은 정확도 문제고요. 또 그리고 이게 오히려 방역에 혼선을 주고 확산의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주장이 있어요.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국 FDA가 승인을 했고요. 유럽에서 승인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만 왜 혼란이 오고 우리만 왜 방역에 방해가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도가 뭐 20%까지 떨어지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말이죠. 그거는 정확히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그 정체적으로 어제도 제가 아마 말씀을 드렸어요.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연구에 의하면 딱 1회로 증상이 있는 경우는 72%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게 한 연구가 아니고 64개 연구를 종합을 한 겁니다. 그리고 무증상자도 58%를 잡아내요. 그리고 이 코로나19의 신속 항원 키트는 단백질을 체크하는 거기 때문에 PCR과 달리 증상이 있기 전후로 일주일에 검사를 하면 양성률이 94%가 나오고 2주가 들어가면 41%가 나옵니다. 일부에서는 우리나라에 검사를 했더니 17.5%라는 그거를 계속 인용을 하시는데 그 인용하신 대상자는 입원 환자입니다. 서울대학에 입원하신 분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일주일 내에 병동에서 항체치료제 못 맞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증상이 생겨서 검사를 하고 하면 3차 병원에 전원이 될 때는 2주, 3주째가 되는 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검사에서도 연구에서도 보시면 그 CT 밸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증폭하는 게 25% 이하일 때가 41%. 제가 아까 2주째 들어가면 41%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30이 되면 27%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 대상자는 신속 항원과 PCR 검사를 비교할 수 없는 대상자인 거예요. 그러면 만일에 17.5%로 가면 유럽의 WHO 기준이 최소한 80%가 넘어야 되는데 어떻게 기준을 다 통과하고 미국에서 유럽에서 사용을 하겠습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상자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 결국 말씀하시는 게 그러니까 초기에 환자를 잡아내는 데는 아주 효과적이다 그런 얘기네요. 반복 검사가 기준입니다. 처음에 안 나오더라도 24, 36시간 반드시 2번은 반복을 해야 되고 2번 반복. 그 날짜를 그러면
좀 띄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안 나오던 바이러스가 더 많아지게 되면 다음 날 나올 수가 있고 네. 다음 날 안 나오더라도 한 번 더. 미국 기숙사는 3번을 해요. 일주일에. 저도 적어도 3번 정도 하면 대부분 만일에 있다면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한 번에서 안 나오더라도 그게 안심하고 본인이 뭐 돌아다닌다 그게 아니라 예. 안 나오더라도 나는 가능성이 그렇죠. 있기 예,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항상 되죠. 방역은 지켜야 됩니다. 예. 근데 또 이제 하나 신속 진단 키트를 뭐 앞서서 이제 학교 선생님들에게 적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한 번 검사를 하고 그 선생님들이 학교에 출근을 할 수 있는 게 아닌 건가요? 아니요. 검사를 하고 근데 이게 3번을 만약에 검사를 했는데 그동안에 만약에 음성으로 나왔으면은 본인이 생각할 때는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또 계속 출근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증상이 있어서 한 번 검사하고 다음 날 또 한 번 검사해도 계속 음성이 나왔고 세 네. 번째까지 음성이나 증상이 계속 있다. 당연히 PCR 검사 그때 가야죠. 그렇죠. 예. 예. 증상이 있다면 일단 PCR 검사는 받는 게 네, 기본이고요. 그렇죠. 예. 증상이 없을 경우에 이제 네. 한해서 검사를 한다 이렇게 아니요. 규정을 해야 되겠죠. 증상이 가볍게 있는 경우, 콧물만 네, 좀 난다. 그럴 때 이제 우리 검사를 그렇죠. 여러 번 반복하면 나올 수가 이제 그런 경우에 다 PCR 검사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예. 그리고 양성으로 나오면 반드시 PCR을 받는 거고 무증상자라도 내가 노래방을 다녀왔다. 고위험 시설에 갔다 왔다. 그러면 검사를 해보시면 무증상도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역시 천은미 교수님이시네요. 시원하게 사이다 반응을 치료제와 자가진단 키트에 대한 그런 기준과 명확한 그런 부분을 설명을 잘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스웨덴에 무슨 일이? 인구당 확진자 유럽 내 최악으로, 바이러스 확산세 맹렬, 신규 확진자 중환자 급증, 한때 집단 면역 추구하다 포기, 당국 추가 봉쇄 불필요, 기존 수칙 준수 중용. 한때 집단 면역을 추구하며 유럽에서 가장 느슨한 봉쇄를 시행해온 스웨덴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큰 폭으로 급증해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스웨덴의 100만 명당 신규 확진자는 북유럽 이웃 나라들인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에 비해서는 많게는 100배에 달한다.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집중 치료를 요하는 코로나19 중증 환자도 크게 늘었다. 스웨덴은 그러나 코로나19 피해가 큰 유럽에서 강력한 봉쇄 조치에 나서지 않는 대표적인 자율 방역 국가로 꼽힌다. 팬데믹 초기에는 이른바 집단 면역을 추구했다가 참패를 자인하기도 했다. 자율 방역 참 어려운 부분이죠.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봉쇄가 필요하기도 하고 하지만 삶이 파괴가 되며 경제에도 많은 악영향을 끼치죠. 정말 짜증나고 아쉽지만 이 팬데믹이 쉽게 종식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시신 처리도 버거워. 인도 최대 백신 생산국인데 수입 추진. 하루에 30만 명의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다 보니까 이 국가가 거의 마비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화이자와 모더나와 백신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존슨앤존슨의 백신이건 닥치는 대로 다 수입하겠다. 렘데시비르의 치료제건 러시아 백신이건 지금 어떻게든 확보를 하겠다. 이런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산소를 공급하는 중환자실 병상이 모두 찼다. 약 59의 시체가 누워있고 공간이 부족하다. 일부 민간 병원은 시신을 보관할 곳이 없어 우리에게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 계속 지구촌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얀센 유럽서 코로나 백신 출시 연기 발표. 지금 이 백신에 대한 부작용 논란으로 인해서 코로나 백신이 유럽에서 지금 출시되는 부분이 연기가 된 소식이 나오고 있어요. 이 백신에 대한 논란은 계속해서 지속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계속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인도에서 이 정도라고 한다면 항체 치료제, 예방 효과도 있는 항체 치료제가 좀 수입될 수 있는 항체 치료제가 소식이 계속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하루라도 빨리 소식이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아까 같이 봤던 기사 제목인데요. 리제너런 코로나19 치료제 예방 효과도 FDA 승인 신청. 이 부분이 항체 치료제의 본격화 시대를 알리는 서막이 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추가적인 확인이 계속해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이슈를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바이든 웨이퍼 흔들며 기다릴 이유 없다. 삼성의 공격 투자 압박. 이 기사 한 장에 정말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 2024년도까지 반도체 시설 투자비 40% 세액 공제, 자국 반도체 산업에 총 500억 달러 지원 추진. 이유, 반도체 기업 투자액의 최대 40%를 보조금으로 지급. 중국 메모리 파운드리 업체에 2030년까지 관세 면제. 대만
반도체 R&D 투자액의 15% 한도 안에서 세액 공제, 인공지능 반도체 제조 공정 관련 R&D 프로젝트 시행. 결국 반도체를 직접 제조하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사진 속에서 반도체 생산 공장을 미국 내에서 투자를 해라 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 기사를 보면서 크게 4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오프쇼어링에서 리쇼어링으로 리쇼어링 정책이죠. 두 번째, 미중 패권 정쟁. 그리고 세 번째, 첨단 산업. 왜 큰 그림. 네 번째, 반도체 쇼티지 상황을 반도체 초호황의 이면을 우리가 그려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셀트리온에 투자를 하고 있지만 사실 경제 그리고 반도체도 알아야죠. 왜냐하면 한국 경제의 시가총액, 주식에서 시가총액과 한국 상장 기업의 대부분의 큰 부분을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를 모르고는 시황을 크게 그려낼 수가 없어요. 비단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큰 그림, 미래의 진짜 경제 전쟁의 큰 판, 미래의 앞으로 예측을 통찰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 한 장으로 한번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먼저 리쇼어링 정책을 보게 되면 공장을 예전에는 이제 쭉 인건비나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땅값이나 신규 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해외에서 공장을 세워서 자국에서 다시 납품을 받아서 하는 시스템을 글로벌 공급 체인을 그렸는데 반도체 이런 반도체를 비롯한 뭐 2차 전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 반도체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제조, 미국 같은 경우로 예를 들면 제조업 부흥입니다. 그 이유는 제조업을 부흥시켜서 경제 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고용을 다시 증진시킨다는 미국 경제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보안이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주를 줬던 거를 우리 자국 내에서 생산을 하겠다는 큰 이유를 가지고 있죠. 유럽도 그리고 중국도 그리고 일본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는 부분이죠. 미중 패권과 반도체 쇼티지는 같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같이 설명하면 좋을 것 같은데 미중은 패권 전쟁을 하고 있죠. 사실 중국의 첫 번째 수입은 원유가 아니라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자급화를 추구했죠. 근데 이게 사실 첨단 산업에서 가장 들어가는 첫 번째 입구죠. 그래서 미국이 중국의 기술 패권에서 앞서가는 것을 막고 보안,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막게내기 위해서 중국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때렸죠. 다들 알고 계시죠? 화웨이가 엄청난 타격을 받았죠. 그리고 중국 최대의 반도체 기업 중 하나인 칭화윤이 얘네가 거의 파산 직전 그런 현상까지 가게 됐어요. 잠깐 보고 올게요. 중국 칭화윤이 디폴트 이어 해외 자산 동결 위기, 반도체 굴기 무너지나. 결국 지금의 반도체 초공급 부족 그리고 반도체 초호황은 결국 첫 번째 이유는 미국이 중국을 때렸던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생산량도 많이 부족해지고 그러다 보니 지금 전 세계 반도체 업체들이 국가들이 계속해서 반도체 수입량을 늘렸던 거죠. 처음에. 그래서 반도체가 터무니없이 부족해졌죠. 사실 반도체 초호황의 이면에는 늘 공급이 있는 겁니다. 이 공급애들이 공급을 줄여버리거나 하면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4차 산업 여러 가지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자율주행, 전기차, 인공지능 모든 산업에 로봇 이런 산업에 반도체가 폭발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수요에 의한 반도체 초호황이다. 그 와중에 지금 전체적으로 반도체가 부족하다라고 알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미국이 중국을 때렸기 때문에 지금 공급 부족의 현상이 나온 진짜 이유 중에 저는 핵심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반도체 잠깐만 알고 갈까요? 왜? 한국 증시의 바로미터는 D램 가격입니다. 삼성전자의 실적이며 삼성전자의 실적은 D램 가격에 좌우되기 때문이에요. 물론 최근 스마트폰이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실적이 늘어났죠. 디스플레이와 가전도 실적을 선방했지만 사실 진짜 중요한 건 D램 가격입니다. 반도체를 잠깐 알고 갈게요. 왜? 시황을 읽는데 핵심이기 때문이죠. 반도체 삼성전자 실적을 먼저 보게 되면요. 삼성전자는 반도체가 70%, 모바일이 원래 10%, 그리고 디스플레이와 가전, 모바일이 2 디스플레이 가전이 1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최근에 뭐 4, 5, 1로 가기도 하고요. 어쨌든 반도체의 비중이 거의 무조건 5 이상은 대부분 갑니다. 그래서 반도체 비중이 5에서 7 사이, 모바일이 2에서 3 사이, 디스플레이와 가전은 합쳐서 1위예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대부분은 반도체에서 차지를 하죠. 이 반도체에는 기본적으로 D램이라는 놈이 있고요. 기억을 담당하는 거죠.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에 삼성전자가 1등이잖아요. 그리고 낸드 플래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기억을 담당하는데 PC, 컴퓨터 PC를 보게 되면 낸드 플래시는 하드에 해당되는 거예요. HDD라고 하죠. 요즘 SSD라고 나오잖아요. 3D 낸드 적층으로 쌓아가지고 기억을 굉장히 더 많은 용량을 저장할 수 있게끔 했죠. 속도도 빠르고요. 그 D램은 이 D램, DDR2, DDR3가 지금 이게 삼성전자의 모든 실적을 사실 좌우하는 핵심 키예요. 결국 얘가 한국 증시의 바로미터인데 이게 하는 역할은 휘발성, 날아가거든요. 기억을 담당하긴 하는데 날아가는 기억이에요. 밑에 창이 막 깔려있죠. 지금 여기 밑에. 모바일 환경 반디캠 깔려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깔아도 속도가 늘어지지 않게끔 해주는 게 바로 D램의 역할입니다. 결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은 이 D램 가격이 보통 자주 해요. SK하이닉스는 반도체 부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D램 가격이 매우 큰 한국 경제, 증시에 큰 비중을 차지해서 이 가격이 올라가면 결국 반도체 실적이 올라간다. 그러면 한국 전체 상장기업의 실적이 올라가며 한국 증시도 올라가며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며 이 온기가 다른 기업들과 업종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얘가 지금 제재를 직접 자기가 하겠냐, 중국을 그렇게 때려가면서 반도체 성장을 막고 있냐, 그 이유는 앞으로 나오는 첨단 산업의 첫 번째 입구가 바로 반도체이기 때문이에요. 4차 산업은 데이터의 혁명이라고 하고 소프트웨어의 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첫 번째 하드웨어의 입구예요. 즉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는 보안입니다. 그리고 4차 산업의 석유이자 그리고 식량이자 돈이에요. 모든 것, 혈액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전 세계 국가들이 담당하겠다. 직접. 그러면서 이 부분에서 패권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죠. 사실 한국은 20년에서 길게는 30년까지 제조업에 지금 먹고 살아왔죠. 중후장대 제조업. 반도체, 조선,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부품, 디스플레이, 가전, 유무선 통신기기, 건설기기, 해운, 철강. 여기서 앞으로 이제 번화가고 있죠. 첫 번째, 우리가 셀트리온처럼 건강하게 오래 사는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에 큰 자금이 들어가고, 두 번째, 전기차를 위주로 한 2차 전지 섹터의 많은 비율과 여기서 자율주행까지 나오게 되죠. 하나의 로봇으로 가는 과정에 있죠. 세 번째, 여기 이제 소프트웨어 혁명이라고 합니다. 이게 반도체에 관련된 하드웨어고 나머지 네이버, 카카오는 소프트웨어 혁명, 인공지능에 관련된 데이터 혁명이라고 하죠. 이 세 가지 첨단 산업에 전 세계가 지금 뛰어들면서 이 기술 그리고 이 선점 영역에 들어가는 앞으로 미래 기술 패권 전쟁에 들어가는 부분에서 한국도 그리고 전 세계도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기왕 이야기 나왔으니까 조금만 더 설명하고 갈게요. 사실 미래 산업은 미래 기술 많이 들어봤던 거예요. 첫 번째 뭐 인공지능도 많이 들어봤죠. 중심이죠. 그리고 빅데이터, 그리고 5G, 그리고 사물 인터넷, IoT라고 하죠. 그리고 클라우드. 이게 미래 산업의 기점이라고 할 수 있는 판인데 여기에 중심은 빅데이터라고 할 수 있죠.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연결하는 거는 결국 중심은 하드웨어인 반도체. 여기에 보안과 데이터가 다 들어가잖아요. 5G는 모든 사물을 다 연결할 수 있도록 신경망이라고 보면 돼요. 통신망으로 다 연결해버리고요. 모든 사물에 칩을 달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인공지능, 여기서 쏟아져 나오는 데이터들, 이 많은 양의 빅데이터를 걸러낼 수 있고 우리가 쓸 수 있는 데이터를 변환시켜주는 인공지능이 필요하다는 거죠. 결국 길게 말씀드렸는데 결국 구산업, 구경제, 제조업과 그리고 첨단 산업의 조합, 융합, 연결과 융합에서 나오는 새로운 부가가치. 앞으로 우리는 이런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끊임없는 훈련을 하면서 앞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 회장님께서 피검사 스타트업, 원격 의료, 유헬스케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지금 바이오와 융합시키기 위해서 새로 창업을 해서 도전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죠. 이게 다 연결이 되는 IT와 융복합에 나오는 그런 과정에 있고요. 셀트리온도 이 유헬스케어에 지금 막대하게 투자 계획을 갖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실물 경제는 중국, 안보와 금융은 미국 가운데 낑겨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은 이 샌드위치를 딛고 앞으로 나가야 되겠죠. 언제나 그래왔던 것처럼 투자와 수출 늘며 경기 회복 속도,
성장률 향방 백신에 달렸다. 백신에 달려있진 않죠. 우리는 알고 있죠. 치료제와 그리고 진단키트, 백신은 같이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기업들 투자와 수출이 늘어나야 경기 회복에 속도가 붙는다는 것이 진정한 의미이겠지요. 1분기에 설비 투자가 3배 이상 급증했다고 해요. 반도체와 차, 석유화학 수출이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설비 투자를 봤더니 2020년 1분기에 5조, 2020년 1분기에 2조 4천억, 무려 2021년에 7조, 8조에 가까운 그런 설비 투자가 나왔다고 해요. 그 담당이 보통 카카오, SK 하이닉스와 기타 등등, 이마트 이런 그룹들이 신세계가 담당을 했다. 근데 하는 성장률 전망이 상향 검토가 되고 있고 제조업 가동률, 공장 가동률을 비롯해서 가동이 지금 7년 만에 최고이다. 기업 수출하고 설비 투자하고 가동률은 껑충 뛰었는데 조금 아쉬웠던 게 민간 소비가 아직 여전히 부진해요. 이게 좀 아쉽습니다. 세계 경기가 좀 돌아갈 것 같으니까 빚을 내가지고 돌아갈 것 같으니까 반도체도 많이 수입을 해주고 다른 해외 국가에서 자동차도 많이 수입을 해주고 석유화학도 많이 수입을 해줘서 우리가 많이 팔았죠. 수출은 물건 파는 거, 수입은 물건 사는 겁니다. 수입은 해외에서 물건 사는 거, 수출은 해외에다가 물건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도체하고 차유하고 석유화학은 전 세계에 팔았는데 이 기업들이 고용을 많이 늘려줘야 되는데 아직 고용을 많이 늘리고 있지는 않아요. 요 시그널이 오늘하게 와야 그리고 서비스업이 좀 활력이 붙어야죠.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코로나가 좀 잡혀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기본적으로 가게 된다고 하면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소비가 본격적으로 늘어난다는 시그널도 나올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부분은 좀 추가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수출. 한국 경제에서 수출이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가장 중요한 기업이죠. 상장 기업들의 대기업들의 대부분이 수출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 수출 기업들이 먹고 살아야 경제가 돌아가죠. 그래서 수출이 늘었고 그래서 투자를 늘렸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가동률도 늘어났고 마지막 소비가 늘어나는 것이 또한 경기에 온연한 회복을 나타나는 그런 시그널일 것 같아요. 하지만 온기는 충분히 바닥에 깔려나가고 있다. 그래서 상장 기업들의 이익도 늘어나고 있다. 자, 앞으로 경제는 늘 계속 확인을 필요하다고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실질금리 4년 내 최저, 유동성 최대폭 증가. 시중에 막대한 유동성이 풀려나가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나왔어요. 불어나는 시중 통화량을 봤더니 3,274조 원. 엄청나죠? 내려가는 실질금리 0.74라고 합니다. 이 실질금리가 물가 상승률, 물가가 올라가면 실질금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금리, 돈을 빌리는 이자가 싸다 보니까 가계 기업들이 너도나도 돈을 빌려서 기업들도 투자를 하고 그리고 가계도 결국 소비까지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이게 사실 부동산과 그리고 증시에 많이 영향이 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한국이 혹시라도 물가가 튀게 돼서 급하게 튀게 되면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늘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한국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고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금리가 급하게만 튀지 않으면 경기가 확대되는 추세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맞짱을 떠볼 만하다. 하지만 금리가 급하게 튀면 물가가 급하게 튀면 증시에 충격을 줄 수 있고 부동산 시장에 충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꼭 확인을 업데이트를 하면서 필요한 부분이에요. 참고사항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미국 부동산 시장은요. 미국 국채 10년물 기준으로 해서 장기금리에 미국 부동산 시장은 연결돼 있어요.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10년물이 올라가면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자동적으로 가격 조정이 가능하고 가격 거품이 사라질 수가 있고 조절이 가능해요. 근데 한국 시장하고 중국 시장은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단기금리에 연동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특히 이 부동산은 단기금리에 연결되어 있다. 이 부동산 대출할 때 CD금리가 중심되는 게 많거든요. 왜? 코리보나 코픽스 해가지고 이 CD가 들어가는 게 많거든요. CD는 무기명 양도성 예금 증서 91일짜리 3개월 동안 은행이 돈을 자금을 빌려낼 때 이게 CD를 발행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이제 기준금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려야 사실 부동산이 잡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충격이 심해지기 때문에 조절이 필요한 부분이고 이제는 증시를 보거나 한국 기업들의 수출 기업들을 본다고 한다면 결국 펀더멘탈 실적이 앞으로 얼마나 증가하느냐. 그래서 물가와 금리가 올라가는 속도를 이겨낼 수 있느냐. 그 과도기의 과정에 들어와 있다. 충분히 경기가 확대된다고 하는 폭이 강해진다고 하면 이겨낼 수 있겠죠.
셀트리온의 차트예요. 지금 일봉상 오늘 일봉으로 이평선들 모여있는 데서 지금 위에서 안착을 했어요. 편안하게 안착을 해 있습니다. 0.32로 마감했어요. 마이너스 0.2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 코스피가 0.42, 코스닥이 0.40 상승으로 마감을 했어요. 뭔가 조금 상승이 크게 나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데 다른 분들 가는데 조금 덜 가가지고 뭐 아쉬움 날 수도 있고 조바심 날 수도 있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셀트리온의 주가와 실적은 윗방향입니다. 그 부분은 확실성의 영역에 들어와 있는데 언제쯤 이 수급이 들어올지 그 부분은 우리가 손꼽아 기다리고 있죠. 오늘 차트에서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이평선들이 다 모여 있어요. 21선, 뭐 121선, 61선, 5일선 다 모여 있거든요. 여기서 에너지를 엄청나게 응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래량도 없는 상태에서 오늘도 40만 주, 30만 주, 40만 주, 30만 주, 40만 주 하면서 계속 지금 눈치를 보고 있거든요. 이 공매도 물량도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얘네가 칠 수 있는 물량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에너지가 응축되면 언제든지 소식이 나오면 거래량이 터지면서 방향은 터질 수가 있겠죠. 지금은 계단식으로 갈 확률보다는 조금 한번 터질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이 매물대를 좀 위로 잠깐씩 한번 보고 갈게요. 짧게. 33만 4,200원대, 33만 4천원대, 여기 첫 번째 매물대고요. 두 번째 35만 1,300원대, 세 번째 37만 5천원대, 네 번째 38만 5천원대, 다섯 번째 고점 매물대 39만 5천원대. 요 가격대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체크해드렸는데 차례로 여기 두 번째, 여기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요렇게 하고 안착하고 할지 모르겠지만 셀트리온의 실적은 뭐 2021년도에 벌써 5천억이 넘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레캐노라에 대한 아주 특별한 물론 공급 계획을 체결하긴 했지만 앞으로 나올 큰 규모에 비하면 이제 시작이잖아요. 또 하나 레캐노라를 빼더라도 2.5조가 예상되기 때문에 셀트리온의 실적 성장 폭은 누구도 따라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주가가 언제쯤 반영하게 될지 우리가 차분하게 한번 기다려 보자고요. 오늘 일봉상 기준점으로 봤을 때 거래량은 지금 정말 눈치를 많이 보고 있고 에너지는 힘을 모으고 있어서 여기에 이제 소식, 우리 실적과 관련된 소식이 나오면 주가는 위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편안하게 보시면서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봉상 흐름을 보더라도 분봉으로 봤을 때 주가가 좀 빠졌다가 다시 상승했다가 박스권 살짝 하락하고 끝났거든요. 종가 기준으로는. 그런데 그냥 오늘은 눈치를 보면서 거래량도 지금 40만 주에서 지금 서로 눈치를 보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슨 과정? 에너지를 모아가는 응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차트 보고 갈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차트 또한 정말 심플하거든요. 이 기준선 하나로 아랫방향과 윗방향이 거의 나뉘거든요. 얘도 11만 7천원대 여기 치고 21선이 기준선이에요. 얘도 노란색 선 치고 거래량 동반되니까 바로 빵 치죠. 그리고 거래량 하락하니까 어떻게 되죠? 그대로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결국 늘 말씀드리지만 돈은 거래량은 모든 주가의 기준점이다. 앞으로 돈이 들어오느냐 거래량이 동반되느냐는 실적에 달려있다. 실적이 동반되는 그런 소식이 나와야 되겠죠? 이 헬스케어를 보게 되면은요, 쭉 저점 찍고 한번, 여기 저점권 한번 찍고, 파동 한번 빵 한번 치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61선에 딱 맞고 지금 있는 모습이에요. 이 평선들이 차츰 이제 얘네들도 모아가고 있긴 해요. 셀트리온만큼은 아니지만 에너지를 모아가고 있다. 헬스케어 삼형제, 셀트리온, 제약은 늘 같이 움직이잖아요. 전날 헬스케어는 양봉 꽉 차게 하면서 4.5%대 상승을 하고 오늘 61선, 요 근방에서 놀고 있어요. 결국 이평선들이 따라오면서 이제 지지를 받을 겁니다. 에너지가 좀 얘도 모아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헬스케어의 저항대도 정말 심플하네요. 보니까 위로 14만 3,300원, 14만 3,500원, 14만 4천원대 요 가격대 저항대 하나 있고요. 그 다음 저항대 여기에요. 여기가 15만 8,500원대 그리고 마지막 고점 저항대입니다. 고점 17만원, 17만 5천원대 6천원대 여기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심플하기 때문에 거래량 동반되면 왜냐하면 왜 심플하냐 하면 훅훅 빠져요. 얘도 빠질 때 훅훅 빠져요. 빠지기 때문에 매물이 많지가 않다는 거죠. 이 칸막이 사이에 쏟아져 나올 이 가격 오면 팔려고 던지려고 하는 매물들이 그리 많지는 않다. 왜? 급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 물량들을 소화하고 소식이 나오게 되면
훅훅훅 같이 갈 수 있겠죠. 그래도 거래량 기준으로는 이 정도, 여기서 지금 올라왔잖아요. 내려보면 이 정도는 동반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 고점 매물대 보면 이 정도 매물대는 동반이 돼야 됩니다. 왜? 이 정도의 물량이 지금 올라오면 던지겠다고 지키고 있으니까 이 정도 물량은 나와야 된다. 엉망이네요. 다시 한번. 이 정도 물량은 나와야 된다. 최소. 그래야 자연스럽게 이 매물대를 치고 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들어올 수 있죠.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실적과 주가는 늘 같이 갑니다. 시장에서는 셀트리온, 레퀴노를 얼마나 팔지 모르겠지만 또한 실적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늘 보수적으로 잡고 있죠. 우리에게는 그게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하리라 생각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오늘 좀 보면 힘이 없었죠. 올라갔다 빠지고 스물스물하다 빠져 있어요. 얘도 조금 눈치를 보고 있다. 그쵸? 셀트리온 제약은 차트가 더 깔끔하네요. 급하게 또 튀어 올라가서 급하게 빠졌잖아요. 삼형제 중에서 가장 큰 폭의 상승과 낙폭도 컸어요. 시총이 작으니까 거래량이 동반되면 물론 코스닥에서는 큰 종목에 속하죠. 삼형제 중에서는 시총 비중이 작지만 코스닥에서는 대장주 섹터에 속하잖아요. 훅 튀었다가 지금 좀 빠지고 있는데 빠지고 최근 반등이 나왔습니다. 정말 얘는 차트가 깔끔하거든요. 얘가 여기가 기준선이거든요. 얘도 요 가격대 14만 1,400원대 이 가격대 위로 여기 뚫으면 가격이 올라가고 요거 막히면 내려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봉상 14만 1,000원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볼게요. 일단 제약은 지지와 저항이 정말 명확하게 되어 있네요. 지금 16만 1,500원대가 단기적인 저항일 것 같아요. 여기에 일봉상 저항대가 딱 만났고요. 61선 저항을 만났고 그리고 120선 저항도 곧 있으면 만나겠죠. 그래서 이 가격대를 뚫어내는 게 중요해요. 지금 이평선은 여기 또 모아가고 있어요. 이제 골든 나올 것 같긴 한데 거래량이 좀 없죠. 그래서 여기 위에서 다시 한번 여기 위에서 안착을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그쵸? 여기 매물대를 먼저 뚫고 이 근방에서 안착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셀트리온 그룹의 소식이 나오면 같이 한번 윗방향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 저항대는 여기입니다. 정말 심플해요. 19만 4,500원에서 5,000원대. 그 다음 저항대 여기에요. 23만 4,000원대에서 4,500원대. 여기. 그리고 고점 26만 3,500원대에서 3,000원대. 심플합니다. 얘도. 빠질 때도 급하게 빠졌어요. 훅 빠졌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조정을 하는 물량이 있어야 되는데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빠질 때마다. 그쵸? 여기도 많지가 않고. 자, 다시 한번 엉망이네요. 자, 여기서 물량이 많지는 않죠? 여기도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요만큼은 나와야겠죠? 적어도 이 물량을 소화하려면 그나마 여기 물량이 좀 있어요. 고점 물량. 그래서 충분히 소식이 나온다면 셀트리온 삼형제는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제약도 이제 글로벌 케미컬 프로젝트에서 제약을 키우죠. FDA 이제 그 제네렉을 많게는 30개 이상 현재 17개에서 18개 승인을 받고 중요한 건 이제 합병을 앞두고 있잖아요. 케미컬 사업 부문 그리고 영업 부분 이제 해외 영업 파트 부분으로 바뀌겠죠. 헬스케어는요. 셀트리온은 연구개발 요 생산을 담당하고요. 이렇게 이제 합병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삼형제는 쭉 해서 지켜봐야 될 같이 가야 될 부분이고요.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1.30으로 끝났네요. 상승하고 삼형제 중에서는 조금 난데요. 어쨌든 삼형제가 다 오늘은 눈치를 보면서 그냥 오늘은 편안하게 그냥 끝났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에 둘 다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긴 해요. 금액이 크진 않지만 결국 경기가 확대되는 부분이 중요하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우리 셀트리온에게도 바이오주에도 좀 온기가 퍼져나가고 있는데 중요한 건 대장인 셀트리온이 나가야죠. 그 부분은 거의 확실성의 영역에 있으니까 시간을 두고 보자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에서 1,000억대와 1,700억대, 금융투자가 3,800억대, 연기금이 오늘도 팔았네요. 이거 언제쯤 멈추게 되죠? 거의 플러스가 없죠. 코스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100억대, 110억, 133억 들어왔고 금융투자가 110억, 보험이 62억, 연기금이 찔끔 들어왔습니다. 200억대, 3거래일 동안 들어오고 있기는 해요. 오늘 셀트리온 수급을 보니까 개인이 28,000주, 기관이 11,000주 들어왔는데 금융투자에서 2거래일 연속 들어왔어요. 연금이 549주 찔끔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보험하고 투신은 좀 팔았어요. 900주하고 2000주대 팔았고 외국계에서 39,000주가 좀 나갔던 부분이에요. 자, 셀트리온은 호가창인데요. 신한금융투자에서 38,000주. 요게 외국계 마이너스 기준점이었을까요? 삼성에서 12,000주. 제가 장중 흐름은 안 봤는데 현재 요 부분이 좀 영향을 줬던 것 같고 삼성과 신한은 결국 주목해야 될 창구긴 하죠. 늘 가끔씩 미래대우하고 한국하고 얘네들도 좀 괴롭히긴 해요. 여기에 좀 차명도 있는 것 같고 동부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헬스케어는 기관이 좀 계속 들어오고 있기는 해요. 93,000주 들어왔고 4거래 가까이 들어왔죠. 4거래 한 거래를 빼면 거의 일주일간 일주일 좀 하나 둘 셋 넷 다여 6거래일이니까 일주일이 좀 넘는 기간이었죠. 들어왔고 하루 빠진 거예요. 최근에 좀 들어오고 있고 기관에서 금융투자 3,700주 보험 투신 연기금에서 헬스케어 좀 담고 있기는 해요. 이거 조금 냄새가 좀 나긴 하죠. 이거 좀 뭔가 맞히는 것 같죠. 셀트리온을 좀 팔면서 헬스케어를 올리면서 뭔가 지금 느낌이 좀 오죠. 살짝 사모펀드에서 좀 들어왔고요. 그리고 개인과 외국인에서 좀 나갔습니다. 셀트리온하고 조금 다른 방향이죠. 셀트리온 제약을 보면 외국인이 좀 들어왔어요. 5거래일 가까이 들어왔고 기관에서도 17,000주 가까이 들어왔죠. 이틀 연속 들어왔고 금융투자 6,600억, 투신 6,900억, 연기금 3,800억. 잠깐 제약하고 헬스케어를 좀 올리고 그리고 아니면 제약하고 헬스케어를 좀 담고 셀트리온을 팔고 셀트리온 올리면 요거 좀 팔고 이렇게 가다가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좀 있긴 한데 하지만 우리 삼형제는 같이 갑니다. 결국에는 셀트리온 공매도 잔고인데요. 어제 기준으로 362만 1000주예요. 거의 역사상 최저점에 있죠. 36만 1000주에서 한 10,000주 가까이 늘어있는 건데 최저점에서 최저권 부근에 있죠. 오늘 6시 이후에 나올 텐데 이거 이제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면 될 것 같고 지금 역사상 최저점에 와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소식을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